아저씨! 그 비싼 양복 입고 죽으러 온 거예요? 동해안 절벽 끝 휠체어에 묶인 5천억 재벌 후계자가 빗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목숨 걸고 끌어올린 순간 남자의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검은 양복대가 마을 골목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탄 놈 못 봤어? 더 기막힌 건 그날 밤 뉴스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눈물로 조카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남자를 절벽으로 몰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으로 두 사람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폭풍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은 금방이라도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비서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러 가는 거지? 핸들을 움켜쥔 열 손가락이 덜덜 떨렸고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연신 백미러를 힐끔거렸습니다. 뒷좌석에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조준혁. 조가제약 회장의 장남이자 후계자였습니다. 박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준혁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야근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손길, 아픈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할 때 조용히 봉투를 밀어주던 배려,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해안 절벽 끝, 헤드라이트 불빛에 낙석주의 표지판만이 스산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비서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박비서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빗속에서 힘겹게 펼쳤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겨우 잠금 장치가 걸렸죠. 뒷문을 열자 준혁의 몸이 축 쏟아질 뻔했습니다. 박비서는 서둘러 준혁의 상체를 붙잡았어요. 준혁은 꼭두각시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비서는 준혁을 휠체어에 태우고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진흙탕에 푹푹 빠졌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발이 미끄러져 온몸에 힘을 줘야 했어요. 마침내 성난 파도가 들이치는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바다가 아가리를 벌린 채 포효하고 있었죠. 휠체어 바퀴가 진흙에 깊이 박혀 마치 고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비에 젖은 집안은 점점 물러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박비서는 차마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밀어 떨어뜨리는 것, 그것만은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준혁의 다리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 끝을 여며주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박비서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진흙을 튀기며 미끄러졌다가 겨우 앞으로 나아갔죠. 차량의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절벽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준혁만이 홀로 남겨졌어요. 거센 비가 쉴 새 없이 그의 몸을 때렸고 휠체어 아래의 흙이 조금씩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왼쪽 바퀴 아래의 땅이 무너졌습니다. 휠체어가 바다 쪽으로 기우뚱 기울었어요. 검은 파도가 절벽 아래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빗길을 달리던 박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리했습니다. 부회장님. 시신도 찾기 힘들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밀지 못한 죄책감, 어쩌면 준혁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숨긴 거짓 보고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 비서는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경적이 울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오열을 삼키며 검은 세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그 자극 때문이었을까요? 약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며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반신은 아무 감각이 없었고 상반신도 마비가 풀리지 않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절벽 끝에 버려졌음을 깨달았어요. 1년 전 교통사고와 매일 밤 통증 완화제라며 약을 건네주던 작은아버지의 미소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지직 흙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가 한 번 더 크게 기울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가 당장이라도 그를 삼킬 듯 넘실거렸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인근 어촌 마을에 사는 정지우는 낡은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태풍 대비를 위해 해안가 창고를 점검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지우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빗속에 아른거렸어요. 잘못 봤나? 귀신인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에 핸들을 꺾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지우는 비바람을 뚫고 휠체어를 향해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지고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다가오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저승사자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준혁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인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며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려는 찰나 지우가 몸을 날려 휠체어 손잡이를 낚아챘어요. 흑! 지우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습니다. 성인 남성과 휠체어의 무게가 한꺼번에 팔에 쏠렸어요. 젖은 땅에 미끄러지면서도 온 힘을 다해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한 뼘, 두 뼘. 휠체어가 조금씩 도로 쪽으로 끌려왔어요.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 후 지우는 준혁의 뺨을 가볍게 치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빗물에 젖었음에도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수트, 굳은 살 없이 매끈하고 하얀 손이 지우의 거친 손과 대비되었어요. 지우는 준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체념한 듯 보이지만 깊은 곳에 남은 생존 본능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목에 남은 결박 자국, 입가에서 나는 약 냄새. 절벽 끝에 버려진 상황.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난번 밀항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신고했던 김씨 아저씨만 곤욕을 치렀고 경찰은 뒷돈 받고 눈 감아줬죠. 이 동네 파출소장은 지역 유지들과 한패였습니다. 당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죠? 준혁은 대답 대신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죠.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동네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신고하면 당신은 죽어요. 지우는 준혁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축 늘어진 성인 남성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단전에서 나오는 기압을 넣으며 준혁의 상체를 먼저 조수석에 걸쳐놓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 힘겹게 구겨 넣었습니다. 휠체어는 접어서 트럭 짐칸 덮개 아래 숨겼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대처였습니다. 히터를 틀자 준혁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조금 핏기가 돌았습니다. 지우는 백미러로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준혁을 방에 눕힌 지우가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안도감 때문인지 약 기운 때문인지 준혁은 지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놓았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촌 마을의 낡은 집안에서 기적 같은 생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와 그를 숨겨준 여자,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준혁은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 아니었어요. 곰팡이가 핀 낯설고 누런 벽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달달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린 창틈으로 비릿한 짠내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도 간호사의 발소리도 없었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상반신마저 약 기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서 바둥거릴 뿐 상체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그 옆에 걸린 녹슨 낚시 갈고리, 준혁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납치된 건가? 사설 감옥이나 외딴 섬의 새우잡이배에 팔려온 게 아닐까? 재벌가 후계자로 살아온 그에게 그런 상상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지우가 쟁반에 죽과 물을 담아 들어왔어요. 준혁은 경계심 어린 눈빛을 한 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죠. 당신 누구야?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날카롭게 쏘아붙이듯 물었어요. 얼마를 원해? 재벌가에서 겪은 수많은 협박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돈을 노린 유괴범인지 아니면 작은아버지가 보낸 또 다른 자객인지 어느 쪽이든 믿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대답 대신 무덤덤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준혁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어요. 열은 내렸네. 그녀는 쟁반을 머리맡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 뜯으려는 거 아니니까 일단 먹어요. 준혁은 숟가락을 거부했습니다.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더니 쟁반을 그대로 두고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준혁은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사포로 문지른 듯 까끌거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독하게 더디게 흘러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혁은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배변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세 찾아왔어요. 괄약근이 풀리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 코를 찌르는 냄새, 준혁의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3년 인생에서 이토록 처참한 순간은 없었어요. 때마침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서더니 방 안을 채운 냄새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대야와 수건을 챙겨왔죠. 준혁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보지 마. 나가.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죽여줘, 제발.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손길로 준혁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똥 싼 게 뭐 대수라고.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먹은 게 없어서 냄새도 안 나네. 지우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닦아내는 손길은 망설임 없이 섬세했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이 피부에 닿자 경직되어 있던 준혁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진 준혁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남의 손에 수발을 받아왔습니다. 최고급 병원에서 최고의 간병인들이 그를 돌봤죠. 하지만 이런 밑바닥의 치부를 보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지우는 젖은 이불을 마당에 널고 돌아왔습니다. 식은 죽을 데워 다시 준혁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갔어요. 쪽팔린 힘으로라도 살아요. 먹어야 힘내서 화장실도 가지. 준혁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숟가락을 받아들였어요. 미지근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이긴 첫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지우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지우. 해가 중천에 뜨면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풍기며 돌아오는 지우. 그녀는 쉴 틈도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갖고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갈라진 손등, 해풍에 그을린 얼굴. 준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동으로 채워진 하루를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화롭던 마당에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건달풍의 사내 둘이 나타났어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준혁의 휠체어를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장롱과 커튼 사이 좁은 공간에 숨기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요. 소리도 내지 말고. 사내들은 집 안에서 말리고 있던 생선 건조대를 발로 툭툭 찼어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정량,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생선 때깔이 말릴 시간은 있고. 방 안 틈새로 상황을 지켜보던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사내 하나가 지우에게 다가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 우리가 선주한테 말해서 네 배 추락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 알지? 준혁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밀어나가려 했지만 문턱에 걸려 꼼짝도 안 했어요. 마비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지우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노려봤습니다. 이번 달 고기잡이 끝나면 갚는다고 했잖아요. 남의 영업장 망치지 말고 가세요. 빚쟁이들은 지우의 어깨를 툭 밀쳤어요. 교활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준다. 안 그러면 온 동네의 아가씨가 돈 떼먹었다고 방송하고 다닐 거야. 그들이 떠나고 마당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어요. 씩씩한 줄 알았던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를 끌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우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저녁 밥상 앞이었어요. 준혁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 같은 걸 구해줘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냥 죽게 냅두지. 지우는 밥을 씹다 말고 입을 열었어요. 시선은 국그릇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시신도 못 찾았죠. 준혁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 누가 한 명만이라도 봐줬다면, 건져줬다면. 그런 생각만 평생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물에 빠진 게 보이면 그게 강아지든 사람이든 무조건 건져요.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지우의 깊은 상처와 신념 덕분에 건져진 것임을 깨달았죠. 그날 밤 준혁은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차갑게 웃으며 약을 건네는 작은아버지의 환영이 그를 덮쳤어요. 비명을 지르며 깬 준혁의 곁에 어느새 지우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 못 찾아. 지우의 단단한 목소리가 준혁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손을 맞잡으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부서졌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던 탐욕스러운 인간들과는 달랐어요. 준혁은 어둠 속에서 지우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죽는 건 나중이다. 일단은 저 여자를 지켜야겠다. 밥값은 하고 죽어야지.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가슴 한구석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작은아버지가 바로 그 순간에도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외부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끊겼어요. 마을 전체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습관처럼 품속을 더듬었어요. 늘 숨겨두었던 약병.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지만 병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마지막 알약은 이미 어젯밤에 삼킨 후였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자 준혁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다리에서는 톱으로 뼈를 썰어내는 듯한 환상통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지옥 같은 금단 현상이었어요. 준혁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찬장, 침대 밑 어디에도 약은 없었어요. 그러다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버린 빈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짐승처럼 그 병에 달려들었어요. 손톱 밑살이 까질 정도로 병 안쪽을 긁어댔습니다. 가루라도 찌꺼기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며.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어요. 손톱 밑에 피가 맺혀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준혁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어요. 내놔. 그거 없으면 나 죽어. 준혁은 지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준혁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애원했어요. 제발, 한 알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우는 약병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농약 칠 때 나는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지우는 병에 남은 가루를 물컵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가루가 물에 닿는 순간 맑던 물이 먹물처럼 뿌얘졌어요. 이건 약이 아니야. 지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약병을 창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안 돼.
준혁은 절규하며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문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어요. 참아요. 죽을 것 같아도 참아야 살아요. 그날 밤 준혁은 지옥 같은 금단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고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온몸을 비틀며 발작했어요.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뒤섞였습니다. 지우는 밤새 준혁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고 경련이 일어나는 팔다리를 주물러줬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갔지만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꼬박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탈진하여 쓰러져 있었지만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어요. 눈동자에서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준혁은 멍하니 자신의 발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늘 돌덩이 같았던 다리에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다. 그 감각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준혁은 홀린 듯 발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기적처럼 까딱였어요.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힘을 줬어요.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시에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에 가려져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한 영상처럼 터져 나왔어요. 비 내리는 밤, 조가제약 회장실, 어린 준혁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놈아,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아버지 조민태 회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작은아버지 조강철. 형님은 항상 제 노력을 쓰레기 취급하시죠. 저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폐기되었던 프로젝트 뉴로케어. 신경재생을 돕지만 치명적인 마비 부작용이 있어 봉인된 바로 그 약이었어요. 현실로 돌아온 준혁은 전율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이후 작은아버지가 매일 직접 챙겨주던 그 약. 준혁아, 이건 특별히 개발한 신약이란다. 어서 털고 일어나야지.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사례.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경이 돌아오지 못하게 마비를 유지시키는 독약이었어. 자신이 작은아버지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실험쥐였다는 사실.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자신을 산송장으로 만들려 했다는 진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준혁은 분노와 공포, 배신감에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지우가 놀라 달려와 그를 안아줬어요. 준혁은 지우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난 조가제약 회장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준혁은 결심한 듯 지우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가요. 놈들이 알면 당신까지 위험해요. 준혁은 지우의 눈을 피하며 애원했어요. 제발 나를 버려요. 경찰에 넘기든 길가에 버리든 당신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우는 준혁의 떨리는 손을 낚아채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심장은 거짓말 안 해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거잖아. 지우는 휠체어를 끌고 마당방, 모래사장으로 준혁을 데리고 나갔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걸어봐요. 발가락 움직였다며. 도망칠 거면 두 다리로 걸어서 가요. 지우가 준혁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혁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모래를 디뎠어요. 한 발자국을 때려다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모래투성이가 되었어요. 꺼봐. 난 안 돼.
준혁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흙을 털어주지 않았어요. 단호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싸워요. 당신 억울한 거, 그 나쁜 놈들이 한 짓 다 갚아줘야지. 여기서 죽을 거야? 지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명력.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고 모래를 움켜쥐었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우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어요. 수평선 너머 서울 쪽을 바라보는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야 해. 내가 직접 끝을 봐야 해. 준혁이 나지막이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조강철 부회장, 기적의 신약 뉴로케어 출시 발표. 하반신 마비 정복의 꿈이로. 화면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자료화면으로 준혁의 사진이 떴어요. 실종된 장남 조준혁 이사, 사망 추정이라는 자막과 함께 뉴스를 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시간은 끝났어요. 준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던 사냥감이 이제 사냥꾼의 이빨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파도 소리만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한번 훑고 마을 쪽 불빛이 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준혁의 방문을 열었어요. 일어나요. 오늘 물때 좋아. 준혁은 마비가 풀려오며 생기는 찌릿한 신경통에 신음했어요. 근육 곳곳이 쑤시고 뻐근했습니다. 밤새 다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죠. 그래도 군말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재활 훈련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지우는 준혁에게 옷을 내밀었어요. 낡은 추리닝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던 옷이었죠. 준혁은 말없이 그 옷을 받아 입었어요. 지우는 휠체어를 밀고 인적이 드문 해안가 절벽 아래로 향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휠체어 바퀴가 푹푹 빠져 이동하기엔 최악이었지만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천연 매트리스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선택한 최적의 장소였어요. 준혁은 지우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서 내려섰습니다. 발이 모래 속으로 푹 꺼졌어요. 중심을 잡기가 평지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혁이 무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입안에 짠 모래가 들어왔어요. 모래알이 이 사이에 끼고 혀끝에서 바다의 짠내가 퍼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아직 해 뜨려면 멀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오기가 생겼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어요. 수백 번 넘어지고 구르며 온몸이 모래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넘어진 준혁의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마비된 근육을 손으로 일일이 자극하며 코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작은 손이 자신의 굳은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해가 뜰 기미가 보이면 두 사람은 도둑처럼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밥상에 갓 잡은 전복과 낙지를 데쳐 올렸어요. 준혁의 그릇엔 귀한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전복의 탱글탱글한 살이 윤기를 뿜었고 데친 낙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준혁은 무심코 지우의 밥그릇을 봤습니다. 그녀의 그릇엔 차가운 찬밥과 쉬어 빠진 김치뿐이었어요. 너도 먹어야지. 왜 나만 먹어? 준혁이 전복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바닷가 사람이라 해산물 냄새만 맡아도 질려요. 환자가 먹어야 근육이 붙지. 서툰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밥을 급히 넘기며 시선을 피했어요. 준혁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를 먹어왔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전용기를 타고 세계 각지의 명소에서 식사했죠. 하지만 이토록 목이 메고 눈물 나는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여자의 헌신이 가슴을 찔렀어요. 준혁은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훈련 도중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급 비바람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우는 급한 대로 준혁을 부축해 해안가 절벽 아래의 좁은 바위 틈으로 피신했어요.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이 어쩔 수 없이 밀착되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차가운 바위벽이 등을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빗물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덜덜 떠는 지우를 봤어요. 그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지우에게 덮어줬습니다. 이 옷 주인이신 아버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지우가 움찔했습니다. 준혁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되면 그땐 제일 먼저 너를 업어줄게. 약속해.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무거울 텐데. 나 업으려면 얼른 나아요. 비가 그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그물 손질을 하러 나온 최고령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휠체어에 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준혁이 지우의 어깨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지우가 사색이 되었어요. 그녀는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정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못 본 척 해주세요. 할머니는 준혁의 눈빛과 지우의 간절함을 번갈아 봤어요. 그러더니 말없이 씩 웃었습니다. 난 늙어서 눈이 침침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고는 품에서 오래된 박하사탕 두 알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젊은 놈 다리가 튼튼해야지. 색시 고생시키지 말고 얼른 일어나. 할머니는 뒷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훈련의 강도가 정점에 달했어요. 동이 트기 직전의 어스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온몸의 신경을 다리에 집중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우의 어깨를 지지대 삼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 근육이 파들거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지우가 손을 떼려 했어요. 준혁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버텨냈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을 내디디려 발을 떼는 순간 마비된 신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지우가 와락 달려들어 쓰러지는 그를 받아냈어요.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준혁은 지우에게 기댄 채 10초간 스스로의 다리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 위로 함께 넘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봤어요? 방금 혼자 서 있었어. 진짜 서 있었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우는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벌 2세로서 성취했던 어떤 계약보다 더 큰 희열과 감동을 느꼈어요. 날이 밝아오자 준혁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휠체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직은 아니야. 놈들은 내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 믿고 있어. 그 방심이 결국 놈들을 무너뜨릴 거야. 지우는 준혁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휠체어 바퀴에 묻은 모래를 꼼꼼히 털어냈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위한 준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휠체어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준혁의 뒤에서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과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된 동반자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조강철의 회장 취임식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기다려라. 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가면을 벗겨주마. 준혁의 나지막한 맹세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울 본사 회장실. 광철은 며칠째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썩은 물처럼 어두웠습니다. 박 비서 그놈,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광철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신이 안 떠올라. 그게 말이 돼? 그는 책상 위 난초 화분을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흙과 사기 조각이 비서들의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의심이 생긴 광철은 보안팀을 닥달했어요. 사고 당일 준혁의 스마트워치 마지막 신호를 정밀 분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팀장이 달려왔어요. 부회장님, 마지막 신호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절벽 위 도로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광철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쥐새끼처럼 어딘가 기어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체가 없으면 장례도 못 치르고 찜찜해서 안 돼. 당장 가서 뒤져. 평화롭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리던 한적한 마을 입구에 검은색 카니발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어요. 차 문이 열리고 떡 벌어진 어깨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을 슈퍼, 다방, 선착장을 쑤시고 다니며 준혁의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이런 놈 못 봤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젊은 남잔데. 사내들은 마을 노인들에게 5만 원권 지폐를 쥐어주며 위압적으로 탐문했어요. 노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만 저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마침 그물을 털고 있던 마을 이장이 이 살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지름길인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다. 이장이 지우의 집 마당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이 끊겼습니다. 서울 깍쟁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네가 주워온 그 남자 찾는다. 마당에서 준혁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던 지우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준혁 역시
놈들이 자신을 확인 사살하러 왔음을 직감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우는 즉시 준혁을 일으켰어요. 집에 있으면 들켜요. 창고로 가야 해요. 지우는 준혁을 부축하여 뒷산 덤불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목적지는 지금은 쓰지 않는 폐쇄된 멸치젓갈 저장고였어요. 지하에 있는 그곳은 습하고 쿰쿰한 젓갈 썩은 내가 진동했지만 사람의 눈을 피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철문을 닫고 숨자마자 지훈의 집 대문을 쾅쾅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발자국 소리가 저장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 통풍구 앞에서 발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준혁과 지우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지우의 손을 준혁이 강하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A씨,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여긴 없어. 가자. 발길을 돌리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위기를 넘긴 준혁은 반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마을 이장 명의로 개통해둔 선불폰을 손에 쥐었어요.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신자는 박비서였어요. 준혁은 박비서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문자로 찍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다. 내 7살 생일 선물, 로봇 장난감 가디언을 기억하나? 자네 어머니 수술비 대주던 날 내가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겠지. 같은 시각 서울 본사복도였습니다. 광철은 박비서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윽박질렀어요. 이번에도 못 찾으면 네가 그 자식 대신 죽는 거야. 알았어? 모멸감과 공포를 느끼던 박비서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한 준혁이 살아있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박 비서의 뇌리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던 자신에게 가족이 먼저라며 봉투를 쥐어주던 준혁의 따뜻한 미소.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갯바위에서 날 죽이지 않고 멈췄던 너의 마지막 양심을 믿는다. 기회를 주겠다. 박 비서는 화장실 칸에 숨어 식은 땀을 흘렸어요. 광철의 폭주와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전무님 살아계셨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중환자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어 결정적인 정보가 전송되었어요. 조강철 부회장이 신약 출시와 회장 취임식을 다음 주 목요일 주주총회로 앞당겼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준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놈들을 완전히 따돌리려면 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줘야 해. 밤이 깊어졌어요. 지우와 준혁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 험한 바닷가 절벽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혁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근처였어요. 준혁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에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 조각을 묶었습니다. 1년간 자신을 가두어둔 쇠창살 같은 휠체어였어요. 잘 가라, 내 지옥 같았던 시간들아.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휠체어를 거친 파도가 치는 절벽 아래로 힘껏 던졌어요. 휠체어는 갯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쇳덩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였어요. 누가 봐도 추락사한 현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장을 확인한 박 비서는 광철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해안가 절벽 아래서 전무님의 휠체어 파편과 찢어진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조류에 휩쓸린 듯합니다.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 쪽에 손을 써서 사망 처리하겠습니다.
광철은 그제야 비릿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늘도 내 편이구나.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지우는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생선 팔아모은 비린내 배인 피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통장이었어요. 그녀는 인근 읍내의 중고차 매매상으로 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폐차 직전의 낡은 승합차를 현금 뭉치를 주고 샀습니다. 고물상에서 녹슨 수동 휠체어도 하나 구했어요. 준혁은 지우가 건넨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뒤섞인 돈다발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지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어요. 이 돈 반드시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을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씩씩하게 웃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이자 쳐서 갚아요. 이제 서울로 갑시다. 우리가 다 바로잡자고요. 차 안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제약 조강철 부회장, 획기적 신약 발표 임박. 실종된 조준혁 전무 사망 공식 인정. 애도표에. 준혁은 조수석에서 그 방송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낡은 승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7번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로 선언된 남자가 이제 산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밤새 달려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뒷좌석 짐칸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스티로폼 박스와 담요들이 쌓여 있었어요. 준혁은 그 아래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진입로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음주 및 불심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차가 검문을 받고 지나갔고 이제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검문 있겠습니다. 창문 좀 내려주세요.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능청스럽게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생선 상하니까 빨리 좀 갑시다.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연기였어요. 차 안에서 비린내가 풍겼습니다. 경찰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어 빨리 가라고 했어요. 지우는 애교 섞인 인사를 하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검문소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대형 전광판에서 화려한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조강철 부회장, 꿈의 신약 뉴로케어 출시 임박. 화면 속 광철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차 안에서 몰래 빵을 씹으며 그 화면을 지켜보던 준혁은 분노로 주먹을 떨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독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둔갑한 현실이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저게 풀리면 수많은 사람이 나처럼 될 거야. 서울 외곽 재개발이 예정되어 주민들이 다 떠난 허름한 달동네. 가로등도 깨져 있는 어두운 골목.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글씨가 흉물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일러준 안전가옥,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천장 얼룩과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요새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똑똑똑, 똑똑, 약속된 노크 소리. 3번, 그리고 2번. 준혁이 눈짓하자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혁의 휠체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전무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비서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과거 조강철이 폐기했던 신약의 치명적 부작용인 사망사례 데이터를 조작한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알려지면 조강철은 끝장이었어요. 준혁은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박 비서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어요. 사죄는 나중에 해. 지금은 네가 필요하다. 준혁은 박 비서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중 간첩이 되라.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놈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만들어. 다음 날 회사로 복귀한 박 비서는 조작된 보고서를 조강철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안실 관계자를 매수해 비슷한 체격의 무연고 변사체 팔목에 준혁의 시계를 채워두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시신이 물에 심하게 불어 지문이나 DNA 채취는 불가능했지만 착용하고 있던 시계와 치아 기록 일부가 전무님과 일치합니다. 바로 화장 처리했습니다. 광철은 그제야 안심하며 껄껄 웃었어요. 긴장이 풀린 그는 보안팀을 축소했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을 고급 룸살롱으로 불러 협박과 회유를 하는 데에만 골몰했어요. 준혁은 대포폰을 이용해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자 자신의 학교 후배인 김 박사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형님? 살아계셨습니까? 경악하는 후배에게 준혁은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단순 노안이 아니라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혼수 상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후배 의사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최근 광철이 지정한 간호사만 회장님 병실에 출입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몰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 비서는 야근을 핑계로 재무팀 사무실에 남았어요. 파쇄기를 비우는 척하며 결정적인 장부 조각들을 별도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건물 뒷문 분리수거장에 표시를 해두고 내놓았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완벽하게 위장했어요. 낡은 외투에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힌 채 분리수거장에 접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벽녘에 나온 폐지 줍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박 비서가 표시해둔 봉투를 자연스럽게 수거해 리어카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지우는 밤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좁쌀만한 종이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이는 고된 작업이었어요. 파쇄기에 갈린 종이 조각은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 끝이 텄어요. 손톱 밑에 종이 먼지가 까맣게 끼었습니다. 준혁은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웃어넘겼습니다. 나 눈썰미 좋은 거 몰라요? 엉킨 금을 코 깨는 것보다 100배는 쉬워요. 꼬박 이틀 밤을 새운 끝에 지우는 장부의 일부를 복원해냈어요. 광철이 비자금을 조성해 이사들에게 뇌물을 뿌린 증거였습니다. 금액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돈줄의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는 동안 준혁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필사의 재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벽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동해안 모래밭에서의 훈련 덕분에 다리 근육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지우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지팡이도 없이 벽을 짚고 홀로 서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사과와 라면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준혁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나 이제 설 수 있어. 지우는 달려와 준혁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적을 주주총회 날까지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비장의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주주총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후배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회장님 혈액에서 고농도의 신경마비제가 검출됐습니다. 해독제를 쓰면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작된 신약 데이터, 비자금 장부, 그리고 아버지 살해 미수 증거까지 광철을 무너뜨릴 세 개의 칼날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준혁은 벽에 붙여둔 광철의 사진과 주주총회 배치도를 바라보며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는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지만 단정한 정장을 준혁에게 입혀주며 넥타이를 맺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야 좀 회장님 아들 같네. 되찾으러 가요. 당신의 모든 것.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맹세했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그땐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바다가 보이는 그 집으로. 지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준혁과 지우는 낡은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엔진이 덜덜거렸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죽은 자가 산자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과 지우는 아버지 조민태 회장이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VIP 병동 건물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후배 의사 김 박사가 미리 빼돌려 쓰레기장에 숨겨둔 청소용역업체 유니폼과 아이디 카드를 확보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채웠어요. 준혁은 감염성 폐기물 마크가 붙은 대형 의료 폐기물 수거함 안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단단한 노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히면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었고 악취 마크 때문에 누구도 열어보려 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좁고 캄캄한 공간 속에서 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병원 로비와 엘리베이터에는 광철이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살벌하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이어폰을 꽂은 사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문했습니다. 지우가 수거함을 밀고 로비를 지나려는 순간 경호원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거기 멈춰.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숙한 사투리를 섞어 억척스럽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냄새나는 똥 기저귀 치우러 가는데 몸 검사요. 냄새 맡아볼라요? 아주 구수한데. 지우는 수거함 뚜껑을 열듯 손을 가져갔어요. 됐어. 빨리 가. 경호원은 코를 막으며 질겁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안도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21층 VIP 병동 복도였습니다. 박 비서가 경호팀장에게 다가갔어요. 부회장님 긴급 지시사항이다. 잠깐 따라와. 경호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우는 신속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카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준혁은 카트에서 빠져나왔어요. 각종 생명 유지 장치가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대로 다가간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은 푹 꺼졌고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산소 호흡기가 연결된 코와 입, 온갖 줄이 달린 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무릎이 풀려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준혁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준혁이 울먹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기계음만 가득하던 병실에 변화가 일었어요. 의식 없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을 잡은 손가락 끝에 아주 약한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확신했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감상을 멈추고 준혁은 아버지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확인했어요. 투명해야 할 수액팩에 아주 옅은 노란색 약물이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챙겨온 주사기로 링거줄의 고무 튜브를 찔러 약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코끝에 역한 냄새가 닿았어요. 과거 자신을 마비시켰던 그 약물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오십니다. 박비서의 신호가 늦었어요.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기 직전 지우가 준혁을 다시 플라스틱 수거함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뚜껑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바닥을 대걸레로 닦는 척하며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광철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형 민태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형님, 모레면 드디어 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숨 쉬는 것도 고통 아닙니까? 플라스틱 통 안에 숨은 준혁은 두꺼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말을 들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광철은 링거를 한번 흘끗 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가려다 폐기물 수거함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길을 막고 있어. 통 안의 준혁은 충격에 신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철이 나가자마자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식은땀을 닦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5분 뒤에 의료진 회진입니다. 지우는 준혁이 담긴 무거운 폐기물 수거함을 밀고 필사적으로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경호원들 옆을 지날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우는 있는 힘껏 수거함을 밀었어요. 병원 뒷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1시간 뒤 김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1인 거액 성분. 지난번 회장님 혈액에서 검출된 독소랑 100%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놈이 쓰던 살인 도구입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대기하던 김 박사에게 채취한 샘플을 넘긴 보람이 있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준혁은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세상에 알리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터뜨리면 놈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거야. 주주총회장,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해. 준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했어요. 뜨거운 분노로 덤비면 오히려 당하는 법이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전쟁이야. 총칼만 안 들었지 목숨이 오갈 거야. 넌 여기까지만 해. 준혁은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봉투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돈으로 사람 무시해요? 지우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다리가 낫긴 했어도 아직 뛰진 못하잖아. 당신이 휠체어면 난 바퀴예요. 바퀴 없이 휠체어가 어떻게 굴러가요? 지우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혼자는 못 보내요. 끝을 보든 같이 죽든 옆에 있을 거예요. 지우의 단호한 고백에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지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품 안에 안겼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반드시 이겨서 살아서 너 지킬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그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좁은 방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중 하나가 광철의 사무실일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린 다시 그 바닷가로 갈 수 있을까? 지우의 물음에 준혁이 대답했어요.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우는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리고 정의가 심판받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광철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경호 인력을 평소의 3배로 늘렸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 수준으로 검문했어요.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보안이었습니다. 정문부터 로비, 행사장 입구까지 3중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번쩍이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어요. 광철은 보안팀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들이지 마. 모든 참석 예정자의 명단이 재검토되었습니다. 가방과 소지품 검사는 공항 검색대보다 더 까다로울 거라는 말이 돌아다녔어요. 내일이면 광철은 새로운 회장이 될 터였습니다. 같은 시각 달동네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화장실에 숨어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주총회장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방송실 컴퓨터 관리자 비밀번호였습니다. 이 비밀번호 하나가 내일의 승패를 가를 열쇠였어요. 준혁은 노트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내일 터뜨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을 미리 심어뒀어요. 광철이 아버지에게 독약을 투여하는 장면, 신약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 비자금 장부. 손가락이 떨렸지만 실수 없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준혁은 거울을 보며 내일의 시나리오를 점검했어요. 멀쩡히 걸어 들어가는 대신 그들이 기억하는 무력한 휠체어 환자의 모습으로 등장해 방심을 유도한 뒤 일어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서행하며 안전 가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조용히 움직이는 차들. 광철이 푼 흥신소 놈들이었습니다. 들켰어.
지우가 창틈으로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외쳤어요. 세단 세대가 골목 양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그들이 타고 온 스타렉스와 집주인이 버리고 간 폐차 직전의 용달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나가면 준혁의 휠체어 때문에 속도가 느려 둘 다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즉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시선을 끌게요. 준혁이 지우를 말리려 했습니다.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겉옷을 챙겨 입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잡히면 우리 둘 다 죽고 복수도 끝나요. 내가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당신은 계획대로 움직여요. 지우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찰나의 순간 감정보다 이성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지우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요. 꼭 살아서 봐요. 짧고 굵은 작별 인사였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마당에 있던 낡은 용달 트럭에 시동을 걸었어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저기 튀어나간다. 잡아. 잠복해 있던 깡패들의 차량이 일제히 지우의 트럭을 쫓았습니다. 골목길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텅 빈 골목이었습니다. 준혁은 지우가 만들어준 틈을 타 스타렉스를 몰고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지우의 트럭이 보였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은 가슴을 치며 우는 대신 핸들이 휘어질 정도로 꽉 쥐었어요. 눈에 차가운 살기가 서렸습니다. 기다려. 니놈이 누리는 마지막 밤이 될 거다. 지우를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어. 지우는 트럭 짐칸의 레버를 당겼어요. 싣고 있던 오일통과 잡동사니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기름이 아스팔트 위에 퍼졌어요. 뒤따르던 차 한 대가 미끄러져 전복되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에 가득 찼어요. 결국 폐공장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지우의 트럭이 깡패들의 차량에 측면을 강하게 받치며 멈춰 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가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놈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게 보였어요. 지우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씨는 빠져나갔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부회장님, 조준혁은 놓쳤지만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광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아주 쓸만한 인질이 제 발로 걸어왔군. 묶어서 데려와. 지우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 세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지우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준혁 씨는 무사해야 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든 그 사람만은 꼭 복수에 성공해야 해요. 한편 준혁은 가까스로 주주총회가 열릴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화면은 까맣게 비어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은 애써 불안을 지우며 미리 파악해둔 지하 4층 구석 청소 도구함 창고로 숨어들었어요. 먼지 냄새와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극심한 경련이 찾아왔어요. 근육이 뒤틀리는 고통의 준혁은 입에 수건을 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머니에 진통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약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일 정신이 몽롱하면 실수해. 맨정신으로 버텨야 해. 준혁은 진통제를 꺼내려던 손을 멈추고 약을 바닥에 버렸어요.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고통도 잊지 마. 이 아픔까지 놈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해. 준혁은 고통을 분노의 연료로 삼아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앞둔 맹수의 것이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창고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준혁은 어둠 속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평소 안면이 있던 정의로운 기자, 그리고 우호적인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조강철 부회장의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주주총회장에 오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지막 칩이 던져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호텔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광철의 사설 경호원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준혁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얼굴을 찬물로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나약한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챙겨온 낡은 양복을 입고 지우가 사왔던 그 낡은 휠체어를 펴고 앉았습니다. 가죽은 해지고 바퀴에선 쇠 긁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광철을 방심시킬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걷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네가 만든 지옥 그대로 돌려주러 간다. 준혁이 어둠 속에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장한 바퀴 소리만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를 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고 광철을 무너뜨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 광철은 말끔한 연미복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혁신 신약 뉴로케어 출시 및 조강철 회장 취임식이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광철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질병 없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비록 제 조카 준혁 군은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광철은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연기했습니다. 매수된 이사들과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요. 이에 저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그룹 회장직을 수락하고 신약 출시를 선언합니다. 광철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의 육중한 양쪽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조준혁이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유령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살아계셨습니까? 사망 기사는 오보입니까? 아니, 준혁이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광철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준혁을 껴안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놈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숨겨둔 그 계집, 지금 행사장 뒤편 대기실에 묶여 있다. 허튼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광철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큰 소리로 연기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못 쓰는구나. 쯧쯧, 충격이 컸나 보구나. 준혁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작은아버지가 주신 약 덕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왔습니다. 준혁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틀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유언 영상? 광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형이 죽어가며 남긴 말이라면 자신의 정통성을 더해줄 좋은 도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형님의 유언이라면 다 같이 봐야지. 광철은 의심 없이 USB를 받아 진행 요원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인 줄도 모르고 진행 요원이 USB를 꽂았어요.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실험실에서 쥐들이 약물을 투여받고 마비되어 죽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임상 데이터 조작 문서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결정타로 녹음된 음성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형님만 없으면 돼. 준혁이 놈 평생 걸어다닐 일 없게 계속 먹여. 재활 못하게. 광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주주총회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광철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꺼. 저거 당장 꺼. 다 조작이야. 광철은 미리 배치해둔 깡패 용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해? 저 미치광이 놈 당장 끌어내. 용역들이 준혁을 덮치려는 찰나 회의장 옆문이 열렸어요. 광철의 신복들이 지우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추격전 끝에 잡힌 지우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광철은 용역들을 물리고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고농도 신약 주사기를 꺼내 지우의 목에 들이댔어요. 바늘 끝이 지우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다 멈춰. 방송 꺼. 안 그러면 이 여자 여기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주마. 광철의 광기에 찬 외침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경호원들도 기자들도 숨을 멈췄습니다. 준혁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 여자 놔줘. 당신이 원한 건 나잖아. 광철은 비릿하게 웃으며 준혁을 조롱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어요. 데이터 파기한다고 말해. 당장. 안 그러면 이 여자 목에 바늘을 찔러 넣겠어. 지우는 재갈이 물린 채 고개를 저으며 준혁에게 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준혁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줬어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앉아있던 준혁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우뚝 일어섰어요. 185cm의 거구와 위압감이 드러났습니다. 걸을 수 없다던 남자가 일어선 것이었어요.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삭제된 듯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광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어요. 너, 다리가, 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걷는 연습을 하던 환자가 아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맹수처럼 단상 아래에 있는 광철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광철이 반응하기도 전에 준혁이 날아올라 광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광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준혁은 반대편 주먹으로 광철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광철이 나가떨어졌습니다. 한때 왕자를 노리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쓰러진 광철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이, 그러나 체육관이 울리도록 선언했어요. 당신의 역겨운 실험은 끝났어. 준혁은 떨고 있는 지우를 감싸 안고 포승줄을 풀어줬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그제야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어요.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연회장을 에워쌌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넘긴 증거 덕분에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어요. 조강철 씨,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광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광철은 발악했어요. 이건 모함이야. 다 저 자식이 꾸민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들이 수갑찬 광철의 모습을 담았어요. 광철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왕좌에 앉으려던 남자의 초라한 최후였어요. 상황이 정리되자 준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오늘부로 뉴로케어는 전량 폐지됩니다. 모든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회사를 사유화한 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준혁은 옆에 선 지우의 손을 들어 올리며 꽉 잡았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어요. 해독제를 꾸준히 투여받은 조민태 회장이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눈을 뜬 민태는 병상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야윈 모습의 준혁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간호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벌 2세로서 항상 강해야 했던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민태는 마비된 혀를 힘들게 움직여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살아와줘서 고맙다. 장하다 내 아들. 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태는 지우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고맙다. 우리 집안을 네가 일으켜 세웠구나.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광철과 그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광철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양복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회사를 위해 그랬을 뿐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과 살인 미수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광철은 비명을 질렀어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혁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차갑게 그리고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박비서는 자수를 선택했어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준혁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가 피하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무님. 준혁은 박비서에게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주며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감형받을 수 있게 도울 거야. 죄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땐 비서 말고 진짜 형 동생으로 소주나 한잔하자. 한 달 뒤 준혁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단상에 섰습니다. 뉴로케어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관련된 모든 연구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대형 스크린의 파일 삭제 화면이 떴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돈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약만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세운 창업 이념이자 제가 지켜나갈 가치입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계절이 2번 바뀌고 6개월 후 가을이었어요. 그룹 계열사 호텔 야외 정원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단풍이 물든 정원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객석에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우의 어촌 마을 이장님과 박하사탕 할머니 등 마을 사람들도 VIP로 초대받아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때 그 비실비실하던 놈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됐구만.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할 거라던 의사들의 예상을 깨고 건강을 많이 회복한 민태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2발로 줄에서게 섰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우와 턱시도를 입은 준혁이 동시에 입장했어요. 지우의 드레스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그 어떤 모델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민태는 주례사 대신 아들에게 회장 임명장을, 며느리에겐 가문의 반지를 건네며 웃었어요. 이제 이 무거운 짐은 너희가 지거라. 나는 손주나 보며 쉴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몰디브나 하와이 같은 호화 신혼여행지 대신 짐을 꾸려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7번 국도를 달리는 차 안이었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1년 전 폭풍 우 치던 날 죽으러 가던 그 길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달렸어요. 지우가 운전하고 준혁은 조수석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촌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풍물패를 울리며 환영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랑 재벌 사위 왔는가.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준혁은 양복을 벗어 던지고 몸빼 바지로 갈아입은 뒤 지우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썩은 대문을 새 것으로 달았어요. 비가 새던 지붕도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사람 써서 하지 뭘 직접 해요? 지우가 물었어요. 준혁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여기가 우리를 살린 곳이잖아.
내 손으로 예쁘게 고쳐주고 싶어.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 막걸리를 건네며 말했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줄 알았더니 일머리가 있네. 서울놈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이야. 준혁은 웃으며 막걸리를 받아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서 거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서울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출장 뷔페와 마을에서 잡은 싱싱한 회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렸어요. 준혁은 마을 노인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을 숨겨주고 모른 척해줬던 그 따뜻한 무관심이 자신을 살렸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노인들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준혁과 지우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산책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1년 전 준혁이 버려졌고 지우가 그를 구했던 바로 그 절벽 끝이었어요. 파도 소리는 그때처럼 거셌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비췄어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지우 앞을 막아서더니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혀. 내가 약속했잖아. 다 나으면 제일 먼저 너 업어준다고. 그때 동굴에서 했던 약속이었어요. 지우는 쑥스러워하다가 준혁의 넓은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업고 절벽 위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무거워요? 지우가 물었어요. 등에 엎인 채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무거울 리가.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밤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날 빗속에서 다 죽어가던 나를 왜 살렸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 지우는 준혁의 목을 더 꼭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당신 눈이 말했잖아요. 내 눈이 뭐라고 했는데? 지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준혁은 지우를 내려놓고 그녀와 마주봤습니다. 달빛이 지우의 얼굴을 비췄어요. 고마워. 내 비명을 들어줘서. 그리고 나랑 같이 싸워줘서. 준혁이 지우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바다 내음이 나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죽음의 위기가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완성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축복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사랑의 바다로 바뀐 순간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